볼까? 여러분 36.5도는 경제지문이어서 선생님들께서 그 보기로 다른 예문들이나 내용들을 원래 많이 내세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지금 막 뭐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보기에 다른 예문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줘도 돼.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숙제하고 여기에 실험한 내용이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애들 계산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산을 하는 문제를 내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리고 또 숫자가 좀 늘어나거나 이렇게 변형이 생기면 여러분 계산을 할 때 그 부분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지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기본적인 입장들을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던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견형적인 인간형을 호모 에코노미쿠스 매일 할 때마다 이제 이 설정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사랑이나 미움, 기쁨이나 슬픔 같은 인간의 치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즉 인간성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물질적 측면, 즉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인간을 정말 뭐라고만 생각하냐면 물질, 동기 이런 것들만 우선시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 거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통적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여러분 이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은 매우 물질적인 존재다. 물질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 즉, 여러분 여기서는 합리적이라는 말을 쓰긴 했거든. 그래서 물질적이고 합리적인 존재. 합리라는 게 뭐야 얘들아? 나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하고 내가 얘들아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시하는 존재들이잖아. 그런 존재들이고, 그리고 또 이런 존재들이다. 그러나라는 말 썼으니까 이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 얘들아? 대조 대비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대조랑 비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앞에 얘들아 지금까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최근 이전에는 이런 입장이 보편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형적인 인간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통 경제학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전통적인 경제학자랑 여러분 새로운 경제학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새로운 경제학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합리적이고 물질만 추구하는 존재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 학자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야. 자, 이들은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스가 아니라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물질에 의해서 얘들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은 합리성만 추구하는 존재들도 아니더라. 이거를 여러분 이제 실험에서 증거를 찾아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증거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 쭉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보자. 자,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걸 공공재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공재에 뭐가 들어갔어 얘들아? 정의 들어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건 정의. 자, 이 공공재의 또 다른 예시로는 얘들아 또 다른 예시래. 그럼 이미 예시가 하나 나왔다는 거잖아. 예시가 뭐가 나왔어 얘들아? 도로, 공원.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도로와 공원이 이게 예시. 국방 서비스, 경찰 서비스, 예시. 이게 공공재의 예시들 4가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공공재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장에서는 그걸 취급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시장에서 얘들아 취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얘들아 뭐가 돼야 돼? 공공재의 특성이 돼야 되는 거지. 공공재가 갖고 있는 특이한 성질.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 예시는 누구에 대한 예시야? 공공재가 왜 특이한지, 왜 취급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왜 어렵냐면 국방 서비스를 생산과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 기업은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만 내면 철통방위를 약속한다는 신문 광고 낸 거예요. 자, 과연 이 국민들은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까?
국민들은 국방 서비스를 산 사람만 골라서 외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그 비용을 지불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야. 왜 이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단독적으로 골라서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즉 여러분 이 국방 서비스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공재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소유할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서 공공재를 생산할 때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너 구해줄게 여러분 500만 원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딱 지켜줘요. 근데 내가 500만 원 내서 내가 지킴을 당하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얘들아 공짜로 얘들아 지켜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공재의 성격은 이런 약간 누구는 돈을 내면 누군 돈을 안 내고 누군 똑같이 이용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돈을 똑같이 내가지고 여러분 내가 길을 이제 우리 세금으로 길을 내잖아요. 근데 그 세금으로 길을 내는데 나는 다니는 길만 다녀.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길을 내가 다 이용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 이용하진 않지만 여러분 나는 돈을 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또 돈을 안 냈지만 모든 도로를 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이 성격이 이거는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해서 한 사람은 모든 걸 공유하고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부분의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지불한 사람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공공재의 또 다른 특성. 공공재의 특성인데 이용비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용비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재가 얘들아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이나 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을 왜 얘기했을까?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 전통학자, 전통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거든. 그래서 이 공공재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기는 한데 전통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전통에서 무조건 합리성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이득만 중요시 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모습들이 공공재가 나타나지? 이런 걸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볼게요.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공공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대. 말이야. 얘들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얘들아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공공재죠. 공공재. 도로, 여러분 국방 서비스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거야. 아까 위에 예시들 나왔지 얘들아? 일상에서 도로나 공원이나 국방이나 경찰 당연히 필요해. 그런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나한테 필요가 없어. 이거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필요하다면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까? 비용을 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닌 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공공재를 생산하게 되면 여기에 편승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자기는 이런 비용이 안 드는다고 생각하니까 나 필요 없어. 그런데 막상 만들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공공재가 가진 성격으로 인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까 뭐였더라 얘들아? 위에서 얘들아 누군가 이용비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지? 그게 그 공공재의 성격이야. 위에 얘들아 두 번째 문단에 얘들아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 밑줄 긋던 거 있지 얘들아? 그거랑 아니면 여러분 우리 공공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안 이용하는 건 보호해주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두 번째 문단이랑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돈을 내지 않고 남의 차에 올라타는 사람처럼 이거는 여러분 비유적인 거. 자, 공공재에도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다. 바로 이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시장이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누가 한다? 정부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게 공공재라고 하는 애는 이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특성 때문에 이 무임승차라고 하는 특성인 거네. 그치 얘들아? 무임승차하는 여러분 특성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이나 시장에서는 공공재를 형성할 수가 없고 정부가 이런 생산을 해줘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저기 세 번째 문단 제일 첫 번째 이기적인 사람 나오잖아. 저 이기적인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 호모, 그렇지, 에코노미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이기적인 사람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전부 다 했으면 다음 페이지를 가서 네 번째 문단 한번 가보자. 자, 이 공공재의 무임승차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은 무시하고 이 개인적인 이익만 취하려는 행동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임승차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무임승차도 누가 하는 거라고 얘들아? 호모 에코노미쿠스 왜 이렇게 말고 있네. 에코노미쿠스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야. 자, 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당연히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무임승차만 하는 걸까? 아니,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실험은 왜 사람들이 정말 무임승차를 할까? 이 질문은 여러분 어떤 의도가 들어갔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앞에 1문단에서 여러분 새로운 경제학자들은 전통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뭐 한다고 했어요?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반개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실험의 목적은 여러분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반박해보려고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전통적 학자들의 반박이라고 봐도 되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얘들아 어떤 여러분의 입장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무임승차만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갈게. 우선 일정한 수의 사람들로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얘들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실험을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 그 집단의 각 사람들에게 일정한 표를 배분해줘요. 그럼 이거는 실험의 얘들아 과정이라고 해도 되고 실험 내용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 다음에 각 사람들에게 50장씩 표를 배분을 한다. 이 각 사람이 이 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바로 실험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실험의 내용이 바로 다섯 번째 문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다섯 번째 문단 가보자. 자, 각 사람은 자신에게 배정된 50장의 표를 개인이라고 쓰여져 있는 흰색 상자와 공공이라고 쓰여져 있는 푸른색 상자에다가 나누어서 넣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 표 한 장을 흰색 상자에 넣으면 실험이 끝난 후 그 사람은 1,000원을 받게 되고 반면에 한 장을 푸른색 상자에다 넣었으면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500원씩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10명의 사람이 다 500원씩을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만약 내가 가진 표 50장 전부를 흰색 상자에 넣으면 나는 실험을 끝나고 나면 5만 원을 받아요. 그쵸?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거에만 다 넣었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50장 전부를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내가 얻게 돈은 25,000원이죠. 왜냐면 500원만 받게 되었으니까. 자, 근데 반면에 다른 구성원들도 나로 인해서 25,000원씩 돈을 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25,000원씩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푸른색 상자에다 넣는다고 하면 이거 금액이 좀 꽤 될 것 같아. 자, 한번 볼게. 다른 사람이 푸른색 상자의 표에 한 장을 넣을 때마다 내 상자에도 500원씩 더 추가가 된다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실험의 내용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5번째 문단은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실험 내용을 쭉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실험 내용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여러분 이제 흰색 상자, 그 다음에 푸른색 상자,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 우선은 여기에다가 넣으면 나만 1,000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넣은 사람만 1,000원이고, 그런데 그러면 푸른색 상자는 넣은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 다 각각 500원. 그러면 여러분 흰 상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나만 넣었다라고 하는 말을 넣었잖아. 나만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행위를 얘기하냐면 호모 에코노미쿠스. 자, 이런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 이기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얘는 여러분 나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나도 갖고 너도 갖자 이런 이미지인 거야. 그러면 앞에 나왔던 여러분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 푸른색 상자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나 혼자 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여러분 흰색 상자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우리 6번째 문단 한번 가보자. 흰색 상자랑 푸른색 상자에 넣은 이 표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흰색 상자에 표를 넣는 건 자신만 1,000원을 얻는 결과는 이기적 행위를 뜻하게 된다. 그는 반면에 푸른색 상자에 넣는 데는 모두 함께 이득을 얻자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타적인 행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반면에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계속 비교랑 대조 쓰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 행위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공공재를 생산할 때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흰색 상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 공공재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자,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을 내가 부담하면 그 혜택을 모두 다 고르게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눈다, 돈을 500원씩 나눈다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거는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7번째 문단.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표를 각 상자에 얼마만큼씩 나눠서 넣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 어떤 사람은 여러분 70대30으로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 흰 상자, 어떤 사람은 다 파란색 상자에 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정말 이타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옳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50장을 전부 흰색 상자에 넣을 게 분명하죠.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통적인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행위를 예측을 하고 있잖아. 이거는 전통적 경제학자의 입장. 이렇게. 자, 왜냐면 여기에서 일단 5만 원을 얻었대. 왜? 내가 50만 원 다 넣었으니까. 50표를 다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또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으면 거기서도 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 내가 50만 원 하고 그날 50만 원이다. 5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넣어주면 내가 돈 6만 원, 막 7만 원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남들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 건 환영하지만 내가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필요는 한데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했지. 비슷한 문장이 나왔네 얘들아. 표를 넣는 건 환영이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내가 넣을 필요가 없대. 이건 무슨 행위야 얘들아? 나는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이기적인 경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기적 생각은 아까 예시가 하나 나왔었거든? 어떤 예시랑 비슷하냐면 무임승차하고 있는 모습이랑 비슷하지. 내가 안 해도 쟤가 다 하지 않을까? 이런 건데. 그러면 얘가 여러분 무임승차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 갈게. 만약 모든 사람이 각자 더하진 표를 전부 흰색 상자에 넣었다면 1인당 5만 원씩 얻는 것으로 실험은 끝나겠죠. 그게 총 10사람. 그쵸? 그래서 이때 집단이 모두 다 얻는 그 총 비용은 50만 원. 50만 원 왜 나오는지 알겠지 얘들아? 내가 흰 상자에 얘들 10명이 다 넣으면 5만 원씩 10명. 그래서 50만 원. 총 비용인데요. 반면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를 전부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각자 25만 원씩을 얻을 수 있대요. 그 집단 전체가 얻는 돈은 250만 원 된다. 그러면 25만 원이 왜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얘들아 500원을 다 넣으면 이러면 얼마가 표를 다 넣으면 나한테가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면 나는 25,000원이 들어올 거야. 근데 나한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얘들아 돈을 넣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얘들아 얼마씩 가 얘들아? 500원씩 가. 그러면 여러분 9명의 사람들에게 얘들아 각각 500원씩 50표가 간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 얘들아 25,000원씩을 추가로 더 받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넣음으로써.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총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얼마를 벌게 되냐면 25만 원의 총 비용이 드는 거야.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9명도 똑같이 얘들아 어떻게 다 파란색 상자에 넣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각자 갖는 돈은 25,000원이겠지만 그런데 얘들아 내가 25,000원을 딱 넣는 순간 50표를 다 넣는 순간 모든 9명에게 다 얼마씩 가요? 500원씩 이게 50번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이게 총 여러분 몇 번 진행이 되냐면 이게 총 10명에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250만 원이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25,000원, 내가 얘들아 표를 넣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나머지 9명에게도 모두 500원씩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한 사람만 500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500원을 가니까 그거를 이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사실 여러분 나이가 500원을 넣으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얘들아 지금 500원씩 들어가냐면 4,500원 들어갔을 거야. 그치? 그럼 사실은 여러분 보면 누가 더 이득인 것 같아? 얘가 더 이득인 것 같아. 물론 다 500원씩 가기는 했어도 내가 돈을 멀리 못 간 것 같네? 그럼 내가 1,000원씩 내가지고 나만 5만 원 더 버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흰색 상자에 넣는 게 맞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얘들아 다 똑같이 500원을 준다라고 하는 게 공공의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 집단 전체가 얻는 돈은 250만 원인데 이 모든 사람의 공공재 생산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득이 무려 5배나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이렇게 이때 집단 전체가 얻는 돈이 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는 여러분 개인으로 본다면 여러분 흰색 상자가 나요? 아니면 여러분 그 파란색 상자가 나요?
흰색 상자가 나아요. 왜냐면 5만 원이고 파란색 상자는 2만 5천 원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흰색이랑 여러분 푸른색이 있다고 한다면 얘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근데 반면에 얘들아 이 뒷부분에는 여러분 파란색 상자에다 다 넣으면 25만 원씩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전체 250만 원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여러분 총 이익의 모습으로 보는 거야. 총 이익으로 본다면 흰 상자하고 푸른색 상자가 있다면 아이고 푸른색 상자가 훨씬 더 돈이 더 총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이 얘들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실험의 의미죠. 실험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험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실험의 의미. 자, 그러면 이제 8번째 문단 가볼게. 자, 집단 전체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50표를 푸른색 상자에 넣는 게 맞죠. 전체 250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푸른색 상자에 넣은 한 표가 나에게 500원을 주지만 흰 상자는 2배인 1000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흰 상자에 넣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흰 상자에 넣는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여러분 내가 만약에 25,000원을 넣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다 50번을 다 넣는다고 하면 사실 다 25만 원을 벌어요. 25만 원하고 5만 원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돈이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왜 개인적인 측면은 흰 상자냐? 얘는 나누려는 의도의 파란색에다가 표를 넣었던 거야. 그러면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번 거고, 근데 얘는 나누지 않고도 여러분 뭐 할 수 있어? 5만 원의 돈을 벌 수 있잖아. 그 나누지 않는 여러분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누지 않더라도 나는 혼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람직한 일이 되는 거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의문의 여지는 없어요. 자기가 가진 표는 전부 흰색 상자에 넣고 다른 사람이 푸른색 상자에다 표를 넣기를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 공공재를 생산하면 무인승차를 하려고 하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실험의 얘들아 내용은 앞에서 나왔던 여러분 무인승차 비슷한 개념. 실험의 내용하고 이런 무임승차하는 내용은 비슷한 개념. 이기적인 모습을 더 취할 거냐 아니냐 이렇게. 자, 이 실험의 목적은 사람들이 현실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보일까 이거를 실험했던 내용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공공재 생산 비용을 대려고 할까 안 할까요? 별로 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현실 상황에서 별로 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을 테지만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10번째. 자,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경향이 의외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다 얘들아 신상자를 많이 넣을 것 같은데 안 넣었다는 거야. 조금씩 달리해서 이 여러 번의 실험을 거듭해 보긴 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 전부를 흰색 상자에 넣는 경우는 눈에 띄진 않았다. 그 50표를 다 사람들이 흰색 상자에 넣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평균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의 40%나 60%를 푸른색 상자에 넣음으로써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얘들아 40에서 60%를 여기다 넣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공공재가 중요해. 이타적인 행위도 중요하지. 이러면서 돈을 넣었다는 거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가진 표의 거의 반을 공공재 생산 비용에 자발적으로 사람들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건 아까 맨 앞에서 얘들아 실험을 예상을 했을 때 실험의 결과랑 예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실험의 예상 결과와 다를 바가 별로 없다. 실험의 예상 결과와 다를 바가 없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해. 단다. 미안해요. 단다. 자, 그럼 마지막 할게. 자, 지금까지 전통적 경제학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이 경제 행위의 분석의 대상으로만 삼았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익만 추구한다, 합리적이다, 이거를 여러분 예로만 설명을 했거든요. 기존의 경제학은. 그러나 공공재에 대한 실험을 통해 확인을 했듯이 현실의 인간은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와는 다르다.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할 때 언제나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에 대한 내용이야? 새로운 경제학이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누굴 비판하는 거야? 전통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여러분 이 입장은 근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새로운 경제학의 근거. 자, 이는 지금의 경제 정책을 만드는 근거가 되었던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고, 또한 이 경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제 정책에 기대한 효과를 못 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에서 얘들아 인간은 무조건 이기적이야, 이런 무조건 이 행동을 해, 이 행동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런 경제가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새로운 경제학이 출현해야 되는 여러분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새로운 경제 이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얘는 다른 입장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고 우선은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동물복지 한번 갈까? 뭔가 시간이 몇 달이지? 5분 쉬고 쉴까? 5분 쉬고 또 앞에 어떤 책 하고 5분 쉬고 이렇게 할까? 그래, 5분 쉬자. 5분 쉬고 다시 이거 사고 5분 쉬고 이거 하자. 자, 1분단. 대부분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학대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반대의 이유. 자, 그런 까닭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그 동물에 대한 지독한 학대 행위 끝에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시도가 이 성공을 거두고는 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얘들아 뭘 하고 있냐면 학대 행위가 너무 심각하니까 사람들이 얘들아 뭔가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가 성공을 거두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 정도로 학대가 심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동물권리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 사료를 끊임없이 주면서 닭을 사육하는 이른바 배터리 닭장이 2012년부터 유럽연합 EU에서 사라지게 된 게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배터리 닭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동물을 뭐 한 거야 얘들아? 첫 번째 학대를 한 거야. 그치? 자, 동물을 학대하고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얘들아 배터리 닭장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이 동물 운동가들이 뭘 한 거예요? 시도했고 노력한 게 성공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동물 권리 운동가의 노력의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노력의 결과야. 그래서 이런 그런 일단 이제 화장품들 이렇게 보면 동물에다 실험
노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화장품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스카라나 이런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토끼한테 안 돼요. 그 토끼 눈이 인간의 눈이랑 그 구조가 거의 좀 많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들아 그 구조가 얘들아 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빨갛게지거나 그러면 인간도 절대 쓸 수 없는 거. 그래서 동물한테 실험을 많이 하는데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그걸 이제 인간 실험을 해서 한 인간 실험이라고 해도 그렇다. 그렇지. 얘들아 인간한테 얘들아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런 이제 실험들이 많이 이제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지. 그런 인식들도 사실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하면 안 돼. 동물한테 아이라인 그리고 얘들아 뭐 하는 거 다 학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한 20년 전만 해도 얘들아 그 강아지 얘들아 그런 펫샵은 있긴 있었는데 그 펫샵 말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강아지들 중에 하얀색 털 강아지들이 있어. 그 치아나 아니면 여러분 그 약간 퍼그 같은 애들. 또 얘네. 맞아. 말티즈도 그렇고 포메도 그렇고 하얀색으로 된 애들. 걔네들 아줌마들이 뭐 하고 다니냐면 염색하고 다녔었거든. 애들한테. 막 여기 막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여기만 딱 묻는 부분에다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여기 노란 그런 사람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염색하는 거에다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라오는 순간 동물학대라고 신고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인식이 얘들아 20년 사이에 그게 확 바뀐 거죠. 절대 이 강아지들한테는 인간이 쓰는 염색약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것도 동물의 학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 전에는 사람들이 뭐 한 거야? 내가 이 강아지 너무 사랑하니까 이 강아지한테 인간이 해주고 있는 걸 당연히 해줘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 괜찮아. 가볍게. 멀티탭. 왜 웃음? 왜? 난 뭐 웃으면 안 돼? 난 뭐 웃으면 안 되냐고. 좀 웃길 일 아니라 우리 얼굴 보고 웃길래. 제일 긴거 사먹었더니 제일 긴게 있는 수밖에 없잖아. 바꾸면 되지. 아이고 꺼지겠지만 제품 배. 네 아니 다 끼울게. 안 될, 이게 안 들필인데. 아니, 내가 알지 없어. 안 들필인데. 하늘스 약간 문제 있어. 일단 밑에 같으니까 내거 핸드폰 문장이야. 하늘스 약간 애매한 상황을 만드셨다. 하늘 보여주는? 네. 네, 딱요. 나 하늘을 왔어야 됐어. 그러니까. 항상 사무연 이거. 왜 항상 얘는 왜? 이것도 좋네. 요거트 맛이야. 내 최애 맛. 오. 왜요? 하늘스 살짝. 이거 하늘이 문제예요. 그냥 우선은 그냥 본문 보면서 선생님 하다가 내 동생 2개 사오라고 했어. 동생 2개 사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해보자. 자 보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선생님 아까 닭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냐면 그 다음부터 밑에서 얘들아 1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봐봐. 하지만 이런
변화는 우리가 지녀온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즉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보편적으로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 전통에서는 동물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면 전통의 인식하고 최근에 얘들아 이런 인식 혹은 여러분 이 동물 권리를 보장해주는 운동가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가들의 생각 이거랑은 대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대조가 된다. 자, 근데 여러분 봐봐. 인간은 어떤 존재래 얘들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데 제한이 없다고 했죠. 근데 동물은 이용을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게 얘들아 우리 저번에 그 환경오염 하면서 인본주의 사상하고 환경오염해서 근대 철학했던 거 혹시 기억나? 얘들아 오늘 수업 시간에 거기서 이런 근대 철학가가 누가 나왔냐면 데카르트하고 칸트하고 관념론이 나왔었지. 객관적 관념론 나오면서 걔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가장 우위에 있고 이성적인 존재고 동물은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사상이 전통적인 견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인간과 이런 동물의 뭐를 인정한다고 여기서 추론할 수가 있냐면 우위. 얘네들의 우열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위와 우열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데 이게 전통에서. 그러면 전통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위대하고 인간은 여러분 동물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인식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 동물에 대해서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또 우리랑 다르게 얘들아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아 사람들의 인식은 다 다르구나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 과연 우리는 인간과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까? 그러면 봐봐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반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규정을 해야 될까? 이게 이 필자가 여러분한테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적인 지위가 인정해줘야 될까? 근데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왜?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마지막 문장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문제를 제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물을 이성적인 영혼이 없는 존재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성적 영혼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야? 이성이 없다는 뜻이지? 그러면 누구만 이성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만. 그러니까 우열을 갖는 거야. 사람만 이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이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성적인 여러분 영혼이 없다라는 뜻은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얘네들한테 뭐가 없다? 도덕적 지위가 없다. 그치? 그래서 거기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는데 근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근세가 근대죠?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물 복지 같은 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뭐도 없는 거예요? 동물 복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복지 없다는 말 그 다음 나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 17세기 철학가, 여러분 17세기니까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근대를 얘기하는 거지. 이 근대의 데카르트는 동물을 마치 시계와 같이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인식을 했다. 그러면 그냥 얘가 동물로 인식한 것도 아니야. 그냥 시계, 사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계나 아니면 여러분 이 사물, 기계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시대에서는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의 동물들을 마취나 진통제를 처치하지 않고도 생체부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동물을 어떻게 취급을 하는 거야 얘들아? 동물들에게 학대를 하고 있는 거네.
다시 볼게요. 자, 선생님 뒷부분 더 할게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체해부를 하는 일이 바로 동물을 학대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너무 당연시 여겨졌다는 거야. 그런 경향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서 동물을 마치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라진 게 언제라고 했지? 공장식 농장이? 2012년. 그치? 201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계속 이어갔냐면 근대 사상이 계속 이어져 왔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17세기 전에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17세기에도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건 그 전에는 더 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완전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을 한번 봐보자. 사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데카르트는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하거든.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성적인 영혼이 없다고 했고 기계라고 생각했잖아. 그치? 그거를 여러분 유추해주면 돼. 추론적인 내용이야. 그치? 이게 없다라고 느낀 이유는 이성적 영혼이 없고 그 다음에 얘네는 여러분 뭘 한다고 했냐면 기계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입증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데카르트의 말도 맞아요. 우리는 동물들의 심리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웃이 어떤 느낌을 느끼며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봐봐 얘들아. 인간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돼 모른대 그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설령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쁨과 고통을 나타내는 소리나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기쁨이나 고통 같은 것인지 혹은 꾸며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만약에 감정을 본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사실적 감정인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적 감정인지 이걸 파악하기도 쉽지는 않다. 그러면 이게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얘들아? 동물. 그렇지. 이게 동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도 이런데 동물도 이렇다. 그럼 동물도 여러분 감정이랑 이런 걸 당연히 인식하지 못하고 얘네들이 정말 얘들아 감정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뭐 심장박동 하던지 뇌파 검사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얘네들 깨병 부리는 거 알아 얘들아? 강아지도 깨병 부려 막 얘들아 다리 막 이러면서 걸을 때 있어. 너 뭐해? 막 이러면 다 사료 딱 주잖아? 그럼 막 뛰어다녀. 얘네들 깨병 부리는 거거든? 얘네들 막 아픈 척하고 그러면 얘네도 꾸며서 얘기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뭐라는 거 아니면 인간도 이러니까 동물도 이럴 거다. 이런 게 뭐야 얘들아? 이거 유추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유추 방식을 사용해서 동물에게 얘들아 이해하기가 어렵네. 아 동물이 왜 이해하기 어려울까? 인간도 어려운데 동물도 당연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 이렇게 여러분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사회적인 약속으로 삼고 살아가요. 자 여기 보면 인간이 얘들아 내가 마음을 몰라도 인간에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는 알죠. 인간을 때려서는 안 되고요. 인간을 여러분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인간을 폄훼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 약속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 얘들아? 이거 유추. 여기도 유추. 자, 우리는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을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랑도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동물에게도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화가 되고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
동물 때리면 안 돼 이런 교육을 당연히 받는 건 아니에요. 그쵸? 동물을 이제 뭐 먹을 거를 이런 걸 주면 안 돼. 동물을 이제 돌을 던져서도 안 돼. 이런 거 우리 당연히 배운 거 아니에요. 배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에게도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여러분 규칙이 있으니까 이것도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합의.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다 얘들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합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근거가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자, 동물은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 이게 얘들아 주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얘들아 근거가 바로 누구라는 거야 얘들아? 이 사회적 합의. 동물의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얘네들을 절대 얘들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동물의 얘들아 어떤 감정을 알 수는 없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합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근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네. 그러면 동물에게는 해야 하는 행동도 있을 수 있겠네. 그게 복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러면 만약에 이런 요즘 안 나오긴 하지만 그 강형국이나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5번째 문단 가볼게. 복지를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의 상태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는 건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개념으로 본다면 복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내가 행복한 상태고 뭔가 고통을 안 받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 복지를 어떤 개념으로 본 거냐면 사전적 개념으로 본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동물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지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라는 거는 아주 디테일한 게 아니라 두루뭉지 이렇게 큰 추상적인 개념인 거야. 그치?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마치 진실이나 자유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면 포괄적 개념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복합적 해석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합적 해석이 뭔지를 여러분 여기 나온 예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에요? 좀 어려운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디까지가 얘들아 아름다운 사람이고 어디까지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차은우 정도는 돼야지.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러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이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를 수는 있어. 이러면 그거 있잖아. 우리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나는 선생님은 이제 연예인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연예인 좋아하고 이런 얘 너무 잘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엄마는 다 싫다고 해. 우리 엄마는 쌍꺼풀 찍고 막 이렇게 얼굴 약간 이렇게 엄마는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 좋대. 우리 엄마 말. 근데 선생님은 아니거든? 약간 얘들아 곱상해야 돼. 차은우 정도는 돼야지. 자, 예쁘지? 자, 이런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미라고 하는 관점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복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해석이 다양하다.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유 시간을 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자유의 개념이 정말 내가 오늘 숙제를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해야 할 건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내가 마음대로 놀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여러분 자유시간이라고 하지만
아, 그 숙제 다 안 해가지고 엄마가 눈치 줘가지고 이 자유시간이라고 했지만 엄마 때문에 숙제만 계속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사람들마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도 다 다른 거야. 그러면 복지라고 하는 것도 이러면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복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도 있어.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해줘야지 라고 하는 복지도 있지만 굳이 저런 것까지 복지라고 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거든. 그러면 이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노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는 거 그런 거는 오케이. 아주 영유아들 그런 거 더 해주는 거 오케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뭘 해줄 수 있다? 그런 거 당연히 복지지. 그런데 멀쩡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들아 그가 악용해가지고 얘들아 쓰는 사람들이 있어. 저런 게 어떻게 복지지? 저런 거를 다 걷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복지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거 있을 수도 있냐면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에게 뭔가 집을 지어주거나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왜 정부는 그런 걸 하지 않지? 그걸 왜 민간 사업에서만 하고 있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복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근데 당연히 하물며 인간에게도 이렇게 다양한데 강아지에게의 복지라는 개념은 너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합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자.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즉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로 생각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이 복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게 복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지의 개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복지라는 개념의 특성은 고정된 의미예요? 고정되지 않은 의미예요? 고정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고정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6번째 문단을 갈게. 자, 그럼 동물의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까?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또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이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복지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동물의 관점이어야 될지 아니면 동물을 기르는 인간의 관점일지. 그러면 이를테면 개를 기르는 어떤 사람은 내게는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들어. 항상 얘들아 지 새끼는 다 천재라고 생각해. 자기가 자기 있는 강아지.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자기 강아지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다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자기 새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알아들어서 나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내게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또 어떤 채식주의자는 내가 신념에다 내가 채식을 하니까 자신의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기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아가 동물원의 사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우리에 누운 채 지내는 걸 보고 활동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낄 거라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얘들아 이 동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누구의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지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예시 몇 가지 나왔어요, 여러분? 세 가지. 그치? 그러면 이 예시들은 공통점이 있지. 이 예시들의 공통점이 뭐야, 얘들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 맞아. 그래서 얘는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 예시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너무 이 동물 너무 사랑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채식주의자 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왜냐면 여러분 고양이는 여러분 잡식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육식을 해줘야 되는 애들인데 근데 채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리고 동물원에 태평천하 좋을 수도 있어요. 먹을 거 다 주고 편리하고 건강검진 다 받고 그럴 수도 물론 그 본성을 살려서 사냥하고 이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잘 살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인간의 생각인 거지. 하지만 위생위험과 모두 다 위험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필자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짐작하는 것이 개의 진정한 욕구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적당한 음식이 고양이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포획동물의 처치를 여러분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보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이유는 여러분 누구 중심이기 때문인 거야? 인간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동물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일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왜냐면 복지의 개념 자체도 포괄적이고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고 내가 인간의 주체나 주관성이 들어가 버리면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어서 이 기준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갈게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이 얘들 어렵지만 비만인 개와 그 다음에 얘들아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에게 초콜릿을 먹이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지가 될까 아닐까 굳이 개나 아동에게 물어봐야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개하고 아동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개나 아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보호 대상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보호 대상의 중심으로 얘들아 인식을 할 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왜냐면 아이들은 당연히 얘들아 초콜릿 먹고 싶어 하지. 근데 여러분 치아가 썩고 얘들아 비만이 되고 있는데 그걸 얘들아 계속 먹일 수는 없는 거야. 어른들이 얘들아 아이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인식과 아이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이에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거는 어른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위험한 생각도 있지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이, 딱 중립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이건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보세요.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 데카르트처럼 뭘 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학대를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런데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너무 과보호야. 오히려 그게 얘네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일시하는 것도 얘들아 과보호에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유발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걸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 객관적 기준이 바로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있어야 복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복지를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복지를 마련하기 위한 조건. 이게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8번째 문단 갈게요. 그렇다면 동물의 복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또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다시 복지의 개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로 의하면 복지라는 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라는 건 아까 앞에 예시 중에 얘들아 우리 걔가 무슨 생각을 할까? 강아지의 본능을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본능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강아지가 얘들아 먹는 거 이런 먹는 식욕, 수면욕 이런 것도 얘들아 얘네들의 기본적인 욕구잖아.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어떻게 하면 잘 마련시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물의 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적합한 먹이나 청결한 환경같이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욕구와 그다음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격이나 위협과 같은 부정적인 걸 피하려고 하는 소극적 욕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로 뭘 했어 얘들아? 구분을 해놓은 거야. 그치? 특히 후자의 욕구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복제 개념과 다시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죽음의 경우는 어떤 동물도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죽음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죽음이 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생명의 종말에 마땅히 배려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그냥 원래 자연에서 태어나서 떠돌아다니는 그 야생개들 있잖아요. 야생개나 뭐 야생 고양이 같은 애들. 걔네들은 여러분 저절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자연에서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사냥을 당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당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건 당연한 자연의 섭리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인간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내가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운다면 여러분 당연히 걔네들의 삶의 마무리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비록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내가 얘들아 사자한테 칼 이렇게 긁혔는데 그 상처가 썩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고통스럽지. 고통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동물을 죽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게 그게 훌륭한 복지라고 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필자의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강아지도 안락사들 시키거든요, 여러분. 그 안락사를 허용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고통을 최소화해주는 게 이 강아지한테는 최고의 복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강아지들이 얘들아 막 안 걸리고 강아지들도 얘들아 막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면 그 강아지들이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안락사를 선택을 한다든지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런 거는 여러분 이거는 복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학대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지금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사람들을 대다수는 동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를 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얘들아 강아지들 막 눈물 흘리거나 소들 얘들아 그 도살장 끌려갈 때 소들도 우는 거 아세요 여러분? 소 눈물 맺혀요. 그런 거 보면 물론 특정한 환경에서 동물이 어떤 고통을 얼마나 겪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덜 들 수는 있어요. 그쵸? 얘네가 정말 아프겠구나. 고통이 1부터 1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느끼겠다. 이거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동물들이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만약 우리가 마련하거나 시키려고 하는 일을 동물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면 그건 고통인 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강아지들한테 얘들아 가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강아지들을 훈련시키겠다라고 해서 너무 세게 막 잡거나 아니면 강아지들을 막 다루는 경우들이 있어. 그거는 훈련이라는 걸 방자해서 얘들 막 얘기하는 거 얘네들 괴롭히는 것 같거든. 그러면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 이 강아지도 알아. 고통스럽다라는 거 하는 걸. 그러면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안 해줘야겠다. 그거는 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복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본다면 인간이 얘들아 이 필자는 동물의 고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걸까 얘들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고통을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서 마지막 부분 갈게요. 그러므로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인도적인 이 행위다. 이는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측면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고통을 배제해주고 사람을 위해서라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인도적인 행위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동물 복지의 가장 훌륭한 가치. 훌륭한 동물 복지의 가치. 자, 결국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건 인간이고요. 왜냐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애들은 그냥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반려인들이 몇 천만 명 있다고 하잖아요. 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 걔네들에 대한 책임이나 걔네들에 대한 복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야? 인간,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책임져야 되는 게 인간이고 이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필자는 인간이 지녀야 되는 이 책임 의식이 바로 동물의 복지
내가 시작되는 여러분 하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지금 누구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두 다 중립적이야. 아, 그러니까 동물의 욕구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아까와 같이 이제 어린아이랑 그 강아지들, 비만된 애들 나왔잖아. 그런 경우는 이 주인의 입장, 인간의 입장으로 생각해야 돼. 얘네들한테 그런 걸 주면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제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필자는 모든 게 이게 너무 사실이다. 동물의 복지를 우리가 보장해주고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누구 관점도 아니고 딱 이런 때는 이런 관점, 이럴 때는 이런 관점. 개념도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도 이런 관점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응? 자 그러면 학습 활동에다 이 종도 했을까? 보여주기. 아직 수업을 거기까지 안 하긴. 아 이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들어가서 할까요, 여러분? 내용 똑같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생물의 다양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 대한 건데 이거는 다음에 진도 나가면 한번 나가자. 자 그러면 앞부분에 가서 얘들아 어떤 책부터 읽을까? 읽으면 좋을까요? 잠깐만 쉬어요. 네. 잠깐만 쉬고 해요. 근데 어. 여기서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 위에서도 인간이 이렇게 해서 동물도 이럴 거다 한 것도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걸 증거를 이제 근거를 듣는 거잖아. 그게 나쁜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겠니? 인간의 관점으로 동물을 볼 수가 없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인간의 관점으로 동물을 진짜 인간의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도 할 수 없는데 동물을 어떻게 알겠니?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요. 이제 인간이 동물을 볼게요. 자, 1문단 봅시다. 자,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이제 책을 읽는 목록을 짜고 어떻게 목적을 세우고 어떤 계획으로 글을 읽을 건지를 얘기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수필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만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자, 한번 봐보자. 1문단 보자. 당장이라도 책의 목록을 당신에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게 얘들아 다른 사람한테 지금 글로 이러고 싶어요 라고 해서 보낸 거잖아요. 근데 글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편지글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편지글 형식이고 얘들아 우리 편지글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서간체라고 하거든 얘들아. 서간체 형식이라고 해도 되고 편지글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굴 설정했냐면 가상의 독자를 설정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가상의 독자를 설정해서 그 설정을 한 대상에게 말을 계속 건네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 자, 세상에는 꼭 피해야 할 나쁜 책도 넘쳐나니까 할 수만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책의 목록을 독자에게 보내주고 싶대? 이유가 뭐야? 나쁜 책이 너무 많대. 그러면 이 나쁜 책이 바로 목록을 보내고자 하는 이유. 이거야. 목록을 보내려는 이유. 자,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스스로 한 권씩 짠 목록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남이 짜준 거 읽지 말고 네가 짜. 그럼 처음부터 네가 짠 거 읽으러 가지. 다 주고 싶다고 얘기해놓고는 네가 짠 거 읽으래. 내가 목록을 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오래전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 자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왜 한 권씩 짜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경험을 여러분 지금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들과 서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때 바티칸에서 라오콘 군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큰 조각품이 있어요. 혹시 그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사진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아들들이 막 붙잡는 뭐 이런 여러분 이제 그 조각품이 있어요.
그게 딱 볼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트로이 전쟁과 라오콘 사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대.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예술품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가 얘들아? 배경 지식이 이미 있었다는 거네. 그러면 이 사람은 배경 지식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라오콘이 햇살 아래 버티고 있는 걸 보자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게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얘는 예술품을 뭘로만 본 거야? 예술품을 책으로만 봤던 거야. 실제로 본 게 얼마나 이게 거대하고 위대한지를 몰랐던 거야.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오코는 내가 진짜 이야기가 아니게 알면 세계사 시험을 잘 보게 못 보게 날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게 아니게 이런 걸 물으려고 거기 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이제 어떤 걸 딱 보면 저거 진짜야? 가짜야? 왜냐면 이게 약간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 이거에서 세계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게 세계사의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의 얘들아 예술품이 아니었다는 거야. 자, 라오콘의 아이들도 라이콘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미 죽은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 할게요. 라오콘은 신에 맞선 인간의 고통. 여러분 신화에서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신한테 맞서서 자식과 자기가 다 죽어가는 여러분 형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을 잃는 여러분 아버지이자 곧 파멸할 나라의 사제로서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표정의 조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인간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눈으로 본 거야. 책으로 여러분 혹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잖아. 실제 보니까 너무 놀라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한 인간의 고통이 변해서 돌조각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조각이 진짜 이 사람이 돌조각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조각품이 뭐처럼 느껴졌다? 진짜 고통으로 느껴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 조각품이야, 조각품. 조각품에서 인간의 고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제임스 조이스가 말하는 에피파니가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내가 우연히 얻은 통찰, 우연히 얻은 아주 얘들아 인생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거든. 순간 저에게 있었다라면 햇살 아래에 있던 라오콘의 생생한 고통을 봐오던 그때가 저에게는 큰 울림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은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그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제 그게 총 9개인가 여러분 8개의 조각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그거가 이제 전 세계 박물관에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다른 나라에 와서 여러분 이제 전시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8개 중 9개 중 하나가 막 우리나라 오기도 해. 선생님도 가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걸 봤거든. 난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게 조그마할 줄 알았어. 크기가 한 애도 사람보다 좀 작은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만해요 여러분. 거의 2m 정도가 돼요. 그 2m가 되는 아주 거대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냐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포즈를 다 취하고 있잖아요. 이 포즈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접으면 여기 근육이나 살이 이렇게 얘들 모습이 펴져 있다 변하잖아요. 이게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혈관이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보고 뒤에 사람 되게 민폐였겠지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이거를 다 조각을 이렇게 해놨지? 나는 왜 작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인간의 형상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 인간 정도의 크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너무 그거 보고 와, 이 예술품에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 또 다른 게 있잖아. 너무 놀라웠던 거야. 근데 내가 그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에피파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에피파니 같은 거를 이 사람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그 뒤에 여행을 위한 책 목록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험이 얘들아 나에게 얘들아 뭘 준 거야 얘들아? 목록을 쓰게 만든 여러분 어떤 결과를 준 거잖아. 자, 여러분 결과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라오콘 군상이 화자에게 준 영향이기도 한 거예요. 라오콘 군상이 화자에게 준 영향은 이 책
가지고 다녀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목록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한 가지 축은 실제적 정보를 주는 책으로 기차 시간표나 호텔과 식당 정보들을 갖고 있는 그 여행 정보 책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에 대한 수필이나 역사책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읽고 간다는 거죠. 아니면 빅토르 위고의 유럽 방랑기나 여러분 이거 다 수필이에요. 안데르센의 여행기나 아니면 마리오 리치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나 표헤롱 헤우로 같은 데서 출발해서 결국 그 작가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쓴 글 소설까지도 모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빅토르 위고가 여러분 이거는 수필을 썼지만 이 작가가 쓴 소설들 있어요. 그 소설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안데르센의 여행기에다 수필을 읽었는데 그 수필에서 일본 안데르센은 인어공주 이런 거 쓴 사람이거든. 그 사람의 책을 또 읽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지금 이 화자의 모습을 하면 이 필자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필자의 책 목록은 두 개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사실적 정보를 주는 거. 즉 여러분 객관적 정보를 주는 애들이죠. 여러분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혼자 여행 아니면 친구들이랑 여행 뭐 해외든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국내에 있는 다른 곳이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여행 가는 그 성향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하면 특히 이제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서점 가서 이렇게 책을 사래. 자, 선생님 기준으로 여러분 뭘 하냐면 약간 노란 색깔 책이 있거든요. 그거에 거기다 어느 호텔 있고 어디 가면 뭐 맛집이 있고 어디에 이곳은 역사적인 내용들까지 딱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있어. 처음에는 그런 걸 나라별로 사 모았던 것 같아. 내가 여행을 갔던 곳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이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는 20대 때는 그런 식으로 내가 찾아다녔는데 30대 때는 굳이 왜냐면 그 여행지에 간다 해도 그거 적혀져 있는 대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 못 보고 올 때도 다 많고 또 얘들은 그걸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맛집이라고 갔는데 문 닫아 있어. 왜냐면 정보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아니야 그냥 약간 요즘 핫한 그런 거 이거 맛집은 아닌 거야.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선생님 약간 게으른 것도 있긴 한데 선생님 그 호텔도 전날 잡아요. 호텔도 전날 잡고 비행기표도 그냥 일주일 전에 끊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는 거 어디 가려면 거기 가서도 기차표 예매하고 그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물론 게을러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막 내가 바우처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 가서 해요.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해. 여기 그막 핸드폰으로 보여줘. 여기 막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해서 가거든.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굳이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니야. 이런 정보로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런 정보 말고도 이 사람은 또 뭐를 가져가냐면 수필이나 여러분 역사책을 읽는데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다시 재밌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대부분 문화 관광지를 가니까 여기 역사를 알고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다 얘들아. 여기가 이런 곳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른 거야. 간혹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어. 그 혹시 얘들아 알쓸신잡 옛날에 나왔던 거 혹시 보셨어요? 알쓸신잡이다 그리스 갔던 것도 있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 막 얘들아 역사 얘기하고 막 신화 얘기해주고 하니까 여기가 이런 의미야? 난 가본 건 아닌데 이런 거야? 이렇게 보게 되잖아. 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문화를 혹은 여러분 그 나라의 역사를 그 여행을 더 즐기게끔 해주는 책의 목록이에요. 근데 이것만 읽은 게 아니죠. 확장해서 뭐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이 작가의 여러분 다른 소설까지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두 번째 책의 목록 있잖아. 이 두 번째 책의 목록은 계속 여러분 뭐 하면서 글을 읽고 있냐면 확장하면서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는 그냥 얘들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 왜냐면 정보가 이런 거야. 그냥 읽어 이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이게 재밌네. 그럼 이 역사와 관련된 혹은 이 작가 문체가 너무 괜찮네. 이 작가와 다른 작품은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글을 읽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볼게. 자, 위로 올리고. 자, 그래서 미국을 알기 위해서 너 세러널 호송가, 그 다음에 존 스타인백과 스콧 히츠네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알기 위해서 다자이 오사무나, 그 다음에 가와와타 야스라이를, 그 다음에 영국을 알기 위해서는 찰스 디킨스와, 여러분 찰스 디킨스가 뭐 쓴 사람이 얘들아? 이기적 유전자 쓴 사람.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소설만 읽는 게 아니네. 이 사람과 관련된 여러분 다른 여러분 어떤 과학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읽는 거야. 아서 코난 도일 여러분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무슨 작가예요? 여러분 그 추리 소설. 그래서 코난이 저 사람 이름에서 바꾼 거잖아요. 여러분 추리 소설의 대가예요. 이 사람 완전 유명한 사람이에요. 셜록 홈즈를 쓴 사람은 영국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아니어서 그래서 에거사 크리스티도 이거 너무 유명. 맞아 이거 셜록 홈즈인데 맞아 이 사람. 나 이거 생각 잘못했어. 이거 셜록 홈즈 쓴 사람 맞아 셜록 홈즈 쓴 사람이고 에거사 크리스티도 이거 완전 유명한 추리 소설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 영화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지 오웰 동물농장. 이런 거 유명한 사람들이야. 파리를 알기 위해서 스탄달과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책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책을 읽으면서 책에 나오는 그 도시 이름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의 도시 이름들을. 그러면 지금도 고리오 영감을 펼쳐보면 이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리오 영감은 여러분 그 아래 보면 발자크가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자크는 프랑스니까 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공간들은 다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작가는 여러분 왜 책의 목록을 만들려고 하는지 알겠지? 책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내 인식을 넓혀가면서 글을 견문을 그러니까 보는 견문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견문을 계속 늘리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책의 목록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문단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이거 책 가지고 오시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